뉴스 브리핑.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연방대법원에 대한 위원회를 설립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명령은 대법원과 대법원개혁 논의에 관한 최강적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방대법원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 대선 당시 논란이 됐던 코트 패킹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6명으로 늘어나면서 민주당 측에서는 대법관 수를 늘리는 코트 패킹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바이든은 대법관의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대법관의 임기를 제한하는 것이 더 맞다고 주장했는데, 이번에 새로 임명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거론된 밥 바우어는 대법관 임기 제한론 지지자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맷 게츠 연방하원의원이 연방수사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그의 여직원들이 그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게츠 의원실에서 어제 나온 성명은 맷 게츠 연방하원의원실의 여성들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됐는데, 우리는 그의 행사를 계획했고 그와 함께 여행했고 그의 스케줄을 추적했다며, 게츠 의원은 항상 원칙적이고 도덕의 뿌리를 둔 지도자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연방하원윤리위원회는 게츠 의원에 대한 위법 혐의를 조사할 것이라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마크 브루노비치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남북 국경 순방 초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대응력 부족을 비판하고 국경 주변 상황이 여러 단계에서 인도주의적 위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립국자들이 약속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이주민들에게 공평하지 않으며, 열심히 일하는 이 나라의 납세자들인 국민들이 이 이주민을 위해 의료와 보육과 기타 사회 서비스를 보조하고 지불한다는 것 또한 공평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 7일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를 나누고 협력하기로 동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국제개발처는 4월 6일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지에서 긴급 인도적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지원 대응팀을 배치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세관 국경보호국 소속 국경순찰대 요원들이 뉴멕시코 사막에 버려져 있던 8살 소년을 구조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조는 지난 7일 이루어졌습니다. 이 소년은 일주일 만에 뉴멕시코에서 버려진 세 번째 미동반 아동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년은 한 무리의 이주자들에 의해 발견됐는데, 그들은 사막을 지나 미국 국경으로 갈 때 그를 데려갔습니다. 로즈버그 국경순찰대 소속 요원들은 도움을 요청한 시민으로부터 그 단체에 대한 신고를 받았습니다. CBP는 이 단체와 어린이로부터 가장 가까운 도로나 주택이 7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글로리아 차베스 엘파소 지역 순찰대장은 다행히 한 어머니가 미동반 미성년자를 발견했고 그들이 사막을 지나 국경으로 가는 동안 그를 데려갔다고 말했습니다. 제넷 옐런 재무장관은 아메리칸 잡스 플랜이라 불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제한 자금 마련에서 중요한 기업에 대한 최저 세율을 다른 나라들이 지지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법인세율이 오르면 시장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옐런 장관은 4월 5일 미국이 G20 국가들과 협력해 글로벌 법인세 최소화를 채택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OECD에서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프랑스와 독일은 모두 바이든 행정부의 제안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가 가장 낮은 아일랜드는 우려를 표명했고, 중국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가 조세 피난처로 활용되는 홍콩에 끼칠 영향을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규제의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대법원은 총기 소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수정헌법 제2조 관련 소송 몇 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워싱턴 이그제미너가 보도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2조의 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두 소송을 맡을지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닉권총을 소지하는 면허증의 합헌성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죄 판결을 받은 흉악범들이 총기를 소지할 권리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두 소송 모두 다음 주 금요일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달 중 심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빌리 테네시 주지사는 어제 대부분의 성인이 허가증 없이 권총을 휴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테네시는 공식적으로 무허가 총기 휴대가 법으로 보장되는 19번째 주가 됐습니다. 이 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법령에 따르면 18세에서 20세 연령대에 해당하는 군인들과 함께 21세 이상의 주민은 허가를 받지 않고도 공개적으로 또는 총을 감춘 채 총기를 지닐 수 있게 허용됩니다. 단, 이 법은 장총 휴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이 법안은 총기 범죄에 대한 처벌을 높인다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 총기를 훔칠 경우 현행 경범죄에서 중범죄로 처벌을 강화하고 현재의 30일형에서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받도록 형량을 높였습니다. 또한 총기 소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자는 가석방이 금지됩니다.
총기 전시회에서 신원조회 없이 총기류를 구입할 수 있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팩트체킹 웹사이트 factcheck.org가 밝혔습니다. 바이든은 어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한 연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상점에 들어가서 총을 사고 신원조회를 한다면서, 하지만 총기 전시회에 가면 신원조회 없이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factcheck.org는 그것은 틀렸다. 실제로 연방 화기 딜러들은 FBI의 국가 즉석 신원조회 시스템을 이용해 총기 전시회에서 잠재적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실시해야 한다. 그것은 대통령이 총기 전시회에서 비딜러와 개인 사이의 사적인 판매를 언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릭 스캇 연방 상원 의원은 팬데믹으로 일자리를 잃은 불법 이민자들에게 최고 15,600달러를 일시불로 주겠다는 뉴욕의 계획을 비난했습니다. 이는 작년 1년 동안 주당 300달러씩의 연방 실업급여 보조금을 불체자에게 소급해주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주의회 의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직장을 잃은 불법 이민자들에게 일회성 급여를 지급하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의원들은 21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스캇 의원실이 발표한 성명은 뉴욕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 지출 법안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바이든과 민주당이 미국 납세자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받아 그것을 급진적인 우선순위에 쓰려는 뉴욕의 앤드류 쿠오모 같은 진보 정치인들에게 주는 것은 무책임하고 무모한 짓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 NFL 수비수로 활약했던 필립 아담스가 왜 유명한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의사를 포함해 5명을 총으로 쏴 죽였는지에 대해 정확한 살해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랄프 노먼 연방 하원 의원은 WBTV의 알렉스 자일스 기자에게 로버트 레슬리 박사가 아담스를 치료해왔으며 레슬리가 아담스에게 약을 주는 것을 중단했었다고 말했다고 NBC 스포츠 뉴스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자신이 레슬리 박사의 절친한 친구라고 밝힌 노먼 의원은 그는 그를 치료하다가 그에게 약을 주는 것을 중단했고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살인 동기가 됐다고 말했는데, 하지만 케빈 털슨 요크 카운티 보안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레슬리 박사와 필립 아담스 사이에 의사 환자 관계라고 보여줄 만한 것은 없다고 말해 아직 의문이 다 풀리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은 역시 바이든 대통령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하겠는데요. 오늘 아주 폭탄 같은 행정명령이 하나 내려왔습니다. 뭐냐 하면 연방 대법원 위원회를 설립하라라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대법원의 개혁을 논의하는 대법원 위원회를 조직을 해라. 36명의 위원으로 조직을 하고 2명이 공동의장을 맡아라. 이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행정명령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에는 그 보고서를 작성하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주 업무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인데, 헌법 체계상 연방 대법원의 역할과 운영, 그리고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에서 동의를 얻어 대법관을 임명하는 헌법 절차의 기능에 대한 현대적 논평과 토론에 대해서 설명을 담아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법관이 임명이 될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을 하면 그 지명한 대통령에 대해서 상원에서 의견을 내고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돼 있죠.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상원에서 투표를 해서 인준을 해 주어야 대법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절차들이 지금 현대 사회에 지금 부합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들을 좀 내봐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고요. 대법원의 역할 및 임명 및 자문 동의 절차가 비판적 평가의 대상이 되어 개혁 제안을 촉발했던 역사상 다른 시기의 역사적 배경을 보고서에 담아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대법관을 임명하는 헌법적인 절차가 있는데, 이 절차를 비판했던 이 미국 역사에서 이런 절차를 비판했던 또 다른 일이 있었는지, 그 시대에는 그럼 그런 비판들이 왜 나왔는지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법원 개혁 찬반 토론에서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고 특정 개혁안의 장점과 적법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라. 그러니까 개혁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개혁을 시키겠다라는 것이고, 이 개혁을 시키는 과정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미리 다 조사해보고 그것의 장점들을 지금 보고하라고 얘기하고, 적법성을 보고해라. 이러니까 개혁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적인 근거, 그 다음에 그것을 개혁을 진행했을 때 발생하는 장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보고해라. 개혁하겠다는 이야기죠. 자, 이제 작년 가을에 이 코트 패킹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코트 패킹 얘기가 안 할 수가 없는데,
코트 패킹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이 싸잡는 겁니다. 대법원을 다 싸잡는 건데 거기에 대법관 수를 늘리겠다라는 게 이제 코트 패킹입니다. 지금 현재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6명이 이제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고 3명이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이게 원래는 이제 4대5 정도였던 것이 트럼프 대통령 때 마지막에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이 이제 사망하면서 그 후임으로 에이미 코너 베럿 대법관을 임명하는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대통령 선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반발이 많이 일어나고 했었던 그런 일이었는데 그때 에이미 베럿 이 대법관이 인준을 받게 되면 그러면 보수 진영의 대법관이 6명이 되니까 9명 중에서 6명이면 절대 다수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수 진영에 유리한 법원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던 것이고 사실 공화당 쪽에서는 그것을 기대하고 이 대법관들을 그렇게 인준을 했던 것이었는데 실제로 선거 진행되면서 보니까 뭐 선거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정치 게임에 노련하지 않겠다라는 이렇게 그런 나름대로의 법관으로서의 도덕성을 지키는 것까지는 이해는 할 수 있겠는데 지금 너무 비겁하다 싶을 정도로 아예 심리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저희한테 큰 실망감을 줬었던 그런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보수 진영의 보수 성향을 가지는 대법관들이 많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법들이 문제가 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계속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라든가 행정명령 혹은 법안 이런 것들이 계속 소송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두 군데에서 소송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여러 주들이 동시에 연합해서 집단 소송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를 끝끝내 이뤄내기 위해서는 법정 싸움이라는 거는 계속 항소하고 하다 보면은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게 마지막 종착역이니까 그 연방 대법원에서 끝장을 봐야 하는 것인데 근데 그 끝장을 보게 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너무 보수 진영의 대법관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리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되겠다. 민주당 쪽에 유리하게 좀 바꿔야 되겠다. 이제 이 생각을 좀 했던 겁니다. 작년에도 이미 민주당 쪽에서는 그래서 코트 패킹이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죠. 백악관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상원과 하원을 둘 다 민주당이 차지하면 코트 패킹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법을 이제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법관 숫자를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대법관 숫자를 바꾸자라는 법을 만들어서 그거를 통과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대법관들, 이 이제 좌파 대법관들을 계속 여러 명 더 임명하면 되는 겁니다. 원래 계획에 나왔던 거는 15명으로 늘리자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15명으로 늘리게 되면 현재 6명 대법관 공화당 쪽에서 데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민주당 쪽의 진보 진영의 대법관들이 들어서게 되면서 이제 대법원도 접수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제 이 얘기를 했던 것이었는데 당시에 조 바이든 대통령 이제 후보였죠. 후보 시절에는 본인도 코트 패킹을 하자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코트 패킹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라고 한 발 뺐고요.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가능한 한 더 많은 사람들한테 표를 얻으려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지는 모습을 보이면 곤란했으니까 이제 그랬던 것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때 바이든이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 있었냐면은 코트 패킹보다는 대법관의 임기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공직자들은 선출직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임기가 있고 대통령도 임기가 있고 심지어는 연임 이상은 할 수 없게끔 지금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대법관은 한 번 임명되면 평생직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평생직으로 본인이 은퇴하겠다고 발표하지 않는 한은 평생직이니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걸 좀 바꿔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제 나이가 많은 대법관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 많은 대법관들이 만약에 이것이 평생직이 아닌 게 되면 지금 작년에 나왔던 이야기를 다시 기억을 되듬어 보면은 한 72세 혹은 75세로 나이 연령층을 잘라서 그 나이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이제 은퇴하게끔 그렇게 조정을 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지금 그 나이에 가까워져 있는 대법관들이 몇 명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보수 진영에 있는 대법관들이 몇 명이 은퇴를 하게 만들고 거기에 이제 진보 진영 대법관들로 바꿔치기 하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 이게 지금 이제 바이든 행위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이 지금 실제로 실천으로 지금 이어지는 그래서 코트 패킹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대법관의 임기를 정하는 쪽으로 그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요. 그것이 사실 지금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 봐서는 훨씬 쉬운 길입니다. 훨씬 쉬운 길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이 위원회가 조직이 되면 이 위원회가 처음에 공청회를 여는 날로부터 공개 토론회를 처음 가진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라라고 지금 행정명령이 내려져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런 첫 공개 토론회를 준비하는 기간이 뭐 한 석 달 정도 걸린다고 예상을 해보면 그러면 지금 4월이니까 7월쯤에 첫 공개 토론회가 열리고 그 뒤로부터 6개월 안에 이런 위원회가 보고서를 내게 될 것이고 그럼 그 보고서에 대해서 그 보고서를 가지고 결국에는 이 민주당 의원들이 한결같이 다 두 손 들고 나와서 외치겠죠. 이게 개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뭐 어쩌거나 하는 그런 이제 작업들이 진행이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이것도 저희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와 행정부를 지금 딱 쥐고 있는 좌파 정권이 이제 법원까지도 연방 대법원까지도 좌파가 다 차지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이렇게 하면은 민주주의 미국의 민주주의 질서는 이 명확하게 삼권 분립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그래서 어떤 권력이 누군가에게 독점적으로 가서 이게 독재가 되지 않게끔 서로를 견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지켜왔던 것인데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저희가 좀 계속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좀 봐야 되겠고요. 그나마 지금 이제 2명의 공동위원장을 세운다 했는데 일단 백악관에서 이야기한 2명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밥 바워라는 분이고요. 이 밥 바워라는 분은 계속해서 이 대법관의 임기를 제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늘 해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항상 민주당 쪽하고 관련해서 일을 해왔던 법무법인에서 일을 했던 인물이고 해서 이거 뭐 민주당 사람이라고 100% 봐야 되는 인물이고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변호사를 지냈던 경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오바마의 입김에 의해서 지금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구나. 다른 일도 좀 사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지금 뭐 취임한 지 아직 100일 가려면 멀었습니다. 취임한 지 석 달도 안 됐는데 많은 일들이 지금 엄청난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결정이나 추진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그 78세 노령이 혼자 다 결정하고 추진하고 있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이든이 하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 스테로이드 맞은 버니 샌더스 같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 근데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보도해드리면서 알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오바마 전 대통령이 관여가 돼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도 지금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삼권 분립을 다 깨버리고 결국은 좌파 정권이 미국을 완전히 다 독점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긴장해서 봐야 하는 상황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명의 공동위원장으로 얘기된 사람이 크리스티나 로드리게즈 예일대 법대 교수인데 이 로드리게즈 교수 같은 경우에도 오바마 행정부에서 법무담당 차관보를 차관보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 오바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가 되죠. 사실 제가 이런 얘기까지는 좀 조심스러워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이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야기했었던 단체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이션 오브 이슬람. 네이션 오브 이슬람은 말콤 X로 저희가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인종 분리주의 단체이고 그리고 이들은 반유대주의 단체입니다. 그리고 블랙 아메리카를 부르짖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흑인 우월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동을 보고 있으면 뭔가 좀 석연치 않다라는 느낌이 자꾸 드는 것이죠. 무슨 커넥션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렇습니다. 연방 하원 의원인 맷 게츠 의원에 대한 공격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 연방 하원에 있는 윤리위원회에서 맷 게츠 의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왔고요. 그 조사 내용에는 미성년자 성매매, 뇌물수수, 부적절한 사진 공유, 그다음에 불법 약물 사용, 선거 자금 위반,
선거자금법 위반했다 뭐 이런 내용까지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지금 조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용들이 단 하나라도 문제가 되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을 만큼의 명분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사도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희가 봐야 되겠습니다. 게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절대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게츠 의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여성 직원들이 성명을 냈죠, 어제. 그 성명을 보면은 지난주 언론에서 충격적인 주장이 나온 뒤에 맷 게츠 하원 의원실의 여성들인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게츠 의원이 재임하는 동안 우리는 매 일마다, 매 단계마다 그 일을 뒤에서 서포트하는 활동을 해왔는데, 뒤에서 돕는 역할을 해왔는데, 그가 다니는 행사를 기획했고 실제로 게츠 의원과 함께 여행을 하기도 했고 스케줄을 추적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게츠 의원은 항상 원칙적이었고 도덕의 뿌리를 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왔다는 겁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최고의 전문성과 존경심에 못 미치는 그 어떠한 것도 보지 못했다. 부적절함의 기미는 전혀 없다. 진실하지 않으면 조금도 없었다. 이게 바로 게츠 의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들이 공동으로 낸 성명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도 아니라고 하고 의원실 직원들이 봐서도 문제 없다고 하고, 그리고 뭐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했었죠.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게츠가 뭐 트럼프 대통령한테 사면해달라고 부탁했다 뭐 이런 기사를 내놨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기사 보자마자 그런 일 전혀 없었다라고 반박 성명 바로 내놓았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정치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사실 지금 민주당은 올해 의회가 시작된 이후로 공화당 의원들에 대한 공격을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타겟이었던 사람이 바로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었죠. 상임위원회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아예 해버렸고, 그다음에 두 번째 타겟은 밀러 믹스 의원이었습니다. 아이오와주. 그러니까 이미 의원으로 당선돼서 온 사람을 지난 아이오와주에서 작년에 있었던 선거에 지금 의심쩍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다시 뒤바꾸려고 시도했던,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려고 했던 그런 그 연방의회에서 논의할 문제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에서 선거를 관리했고 주에서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에 주에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지, 연방의회에 와가지고 나 억울하게 됐으니까 저 사람 당선된 거 취소해 주세요, 이런 식의 항변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번지수가 완전히 틀린 곳이죠. 그런데 그런 일을 추진을 했습니다. 낸시 펠로시가.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포기하긴 했지만 지금 공격을 계속하고, 지금은 이제 맷 게츠를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맷 게츠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공격적으로 반 트럼프 인사들에 대해서 공격하고 다니는 그런 인물이니까 뭐 눈의 가시처럼 보였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지금은 이제 맷 게츠가 공격 대상이 돼 있다. 제가 이야기해드리는 이유는 결론적으로는 정치적인 숙청 대상으로 생각하고 뭔가 정치 공격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빤히 보인다라는 겁니다. 뭐 게츠가 얼마나 깨끗한 인물인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실제로 많은 여성들하고 데이트를 했던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뭐 그거 깨끗한 인물, 도덕적으로 훌륭하다, 깨끗하다 이런 주장을 제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은 지금 민주당 쪽에서 어쨌든 공화당 의원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타겟으로 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 점은 저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폴리티코에서 지금 나온 기사는 게츠의 동료였던 조엘 그린버그, 이게 나쁜 놈인데, 이 조엘 그린버그 전 플로리다주 세금 징수관이 어제 법원에 출두해서 사전 심리를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사전 심리를 받았다라는 기사도 지금 뭐 주류 언론들에 나온 기사들을 보면은 마치 그 사전 심리를 받았을 때 맷 게츠 의원의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였던 것으로 포함된 것처럼 이렇게 막 부풀려진 기사들이 많은데 일체 사실이 아니고요. 에폭타임즈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날, 그러니까 어제 사전 조사가 있었을 때 그린버그의 사전 심리에서 게츠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에폭타임즈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게츠의 이야기는 거론되지 않았다. 무슨 얘기냐면 이 맷 게츠가 도대체 이 그린버그라는 사람이랑 무슨 억하심정 서로 싸움을 하고 원수를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뭔가 억울한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게츠가 한 이야기가 뭐였냐면은 아버지, 그러니까 게츠 의원의 아버지가
받은 연락, 텍스트 메시지가 왔다고 하는데 바로 켄트라는 사람한테서 텍스트 메시지가 왔다라는 겁니다. 이 밥 켄트라는 전 공군 장교가 뭐라고 보냈냐면 지금 당신 아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한 2,500만 불 내놔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켄트라는 사람은 참 뻔뻔한 분인 것 같은데 CNN 방송에 직접 출연해서 뭐 돈 얘기한 거는 맞는데 나는 그거 달라고 위협한 적은 없다. 예, 그리고 요구, 그러니까 디맨즈, 그러니까 꼭 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하거나 아니면 협박한 적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예. 일단 CNN 방송에 나온 거니까 그 말이 정말인지 아닌지 팩트 체크는 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두 번째는 진짜 뻔뻔한 거죠. 돈 달란 얘기는 했다라고 시인하면서도 협박은 안 했다. 시인은 하는데 협박은 안 했다. 좀 어서 많이 들어본 말 같은데요. 이런 경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금 당장 FBI 조사를 받고 있어서 걱정하고 있는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2,500만 불 주면 아들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협박 아닙니까?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으로 있는 마크 브루노비치 법무장관이 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 아주 쓴소리를 냈습니다. 뭐냐면 남부 국경에 와달라고 초대장을 보냈는데, 초청을 했는데 국경에 와서 직접 봐라 이 상황을. 너무 지금 굉장히 위기 아닙니까? 국경 위기. 이거는 단순한 국경 위기 정도가 아니라 인도주의적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꼭 와달라라고 초대를 했는데 아무 답변이 없다. 예, 아무런 답변이 없다라는 겁니다. 열받죠? 당연히 열받을 만한 내용입니다. 지금 국가적인 위기가 닥쳐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직접 와서 봐달라고 얘기했고, 더군다나 바이든 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한테 국경 문제 책임지고 해결해라라고 책임 담당자로 지명까지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 본인이 상황이 어떤지 직접 와서 보든가 아니면 관계자들을 만나서 뭐 위로를 해주든가 격려를 해주든가 지금 들끓고 있는 민심을 좀 가라앉히는 제스처를 취해줘야 정상 아닙니까? 보통 사고가 나면 하다못해 시장에 불이 나도 대통령이 가가지고 이 시장 상인들 위로해 주는 게 이게 정치인들의 민심 잡기 행보인데 지금 왜 그런 행동을 전혀 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왜? 심지어 지금 부통령 대변인 시몬 샌더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당분간은 국경 방문할 예정 없다라고 아예 그냥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심각한 것이죠. 어제 저희 CPB에서 나온 자료 보도를 해드렸는데 지금 미국에서 17만 1,000명의 미입국자들이 체포가 됐다. 3월 달에 체포됐던 미입국자들 수는 지난 3월 한 달 총계는 지난 20년, 미국 역사 20년 만에 가장 높은 통계치가 나는 미입국자 수가 가장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심각한 상황인 거를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뭐 하고 있을까? 저희는 뭐 하고 있을까 궁금했는데 백악관에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뭐라고 나왔냐면 이 해리스 부통령이 멕시코 대통령 로페즈 오브라도르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 그래서 협력을 당부했다. 그리고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한테 고맙다고 얘기했다. 이런 이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뭘 고맙다고 얘기했는지는 제가 좀 눈치를 좀 챌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멕시코 정부에서는 지금 이 중남미에서 출발해서 미국의 남부 국경까지 올라오고 있는 이 사람들, 이주자들을 중간에서 미국까지 가지 못하게 막기 위한 작업을 좀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군대와 경찰을 동원을 해주는 조건으로 미국 정부에서 멕시코 정부에다가 무엇인가 이제 보상을 해주는 그런 거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당연히 고마워하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죠.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지금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이 북쪽 삼각지대에 도대체 왜 그 나라 사람들이 유독 이렇게 자꾸 미국으로 오느냐? 더군다나 걸어서.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빈곤, 폭력, 경제적 기회 부족 이런 것들이 문제다. 그래서 이 세 나라에다가 경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계획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미국에 국제개발처라는 곳이 있는데요. USAID라고 그래서 국제개발처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에다가 지금 뭐 긴급 인도 지원해가지고 돈을 지금 갖다 쳐붓고 있는데요. 1억 1,200만 달러 총 1억 1,200만 달러를 지금 이제 지원을 한다라는 것이 나와 있고 과테말라에 5,700만 달러 그리고 온두라스에는 4,700만 달러
그리고 엘살바도르에는 8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원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진짜 국민들 생활이 나아지게 하고 국민들이 나 계속 이 나라에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수 있게끔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느냐? 제가 지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돈을 퍼붓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 환경을 자기가 처해져 있는 이 환경을 스스로 바꾸지를 못합니다. 그건 돈을 쳐붓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의지를 갖게 해주는 작업이 먼저 중요한 것인데, 근데 이 돈만 쳐붓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사실 그리고 이 돈 갖다 줘봤자 500, 7천만 달러, 뭐 큰 돈인 것 같지만 한 나라에 들어간 돈입니다. 근데 이 나라에 500, 7천만 달러를 줬다고 해서 그 돈이 어디로 쓰이게 되느냐? 결국 뭐 위정자들 뒷주머니로 들어가지 말란 법, 그거 어떻게 보장하느냐 이거죠.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진짜 말도 안 되는 데다가 지금 헛돈을 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좀 굉장히 안타까워. 차라리 이렇게 돈을 쓸 바에는 지금 미국에서 우리가 지금 특수부대 보낼 테니까 니네 삼각지대에 있는 마약단 카르텔들 우리가 다 잡아드리겠다. 아예 그냥 그쪽 지역에 마약 단속 단을 갖다 군부대를 투입해가지고 다 쓸어버리든가 뭐 차라리 그런 식으로 딜을 한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지금 뭐 갖다가 열심히 돈 바쳐봐야 아무 소용 없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여서 상당히 지금 염려가 됩니다. 자동차를 사기 원하세요? 주택 구입에 꿈이 있으신가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크레딧 스코어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기 크레딧 리페어 보스에서 여러분의 크레딧 스코어를 교정해드립니다. 600점과 700점, 여러분의 미래가 바뀝니다. 지금 206-321-7404로 전화하셔서 크레딧 문제를 해결하세요. 네, 지금 국경 쪽에서 계속해서 소식들이 전해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시간이 좀 지났지만 제가 이 얘기는 좀 짧게라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영상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8살짜리 된 남자아이가 사막에서 그냥 혼자 걷고 있는 겁니다. 사막에서. 어쩌다가 그렇게 됐느냐?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과테말라인가에서 이제 온 아이라고 하는데, 근데 처음에는 148명이나 되는 아주 거대한 무리 속에 끼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랬다가 이 아이가 거기 그룹에서 이제 떨어져 나온 것이죠. 그리고서는 완전히 미아가 돼버린 겁니다. 사막에서. 예. 그 영상을 보면은 주변에 나무 하나 없는 아주 황량한 사막입니다. 이 뉴멕시코주에 있는 사막인데 이 황량한 사막에서 아이 혼자서 걸어야 되는, 그런데 이 아이가 발견된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면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도로가 무려 7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 지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아이가 7마일을 한 방향으로 걸어가야 가장 가깝게 도로를 만날 수 있는 그나마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 아이가 7마일 앞에 뭐가 있는지 눈에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안 보이죠. 그러니 뭐 그냥 정처 없이 걷다가 쓰러지면 죽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이제 다행히 구출을 해낸 것인데, 그 아이가 울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지금 미국 많은 시청자들의 심금을 울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도 그 영상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좀 뜨거워졌었는데, 지금 이 아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전에 저희가 보도해드린 내용들을 다 되짚어 보면 그 장벽에 어른이 올라가 가지고 이 몇 살 안 되는 아주 어린 아이들을 갖다가 밑으로 그냥 떨궈 놓고 도망가 버리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국경 순찰대가 와가지고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보호소로 보내야 되는, 그리고 리오그란데 강을 건너는데 뗏목에 사람들이 잔뜩 타고 있는데 그 잔뜩 사람들 타고 있던 그 뗏목에서 생후 6개월 된 아이를 갖다 강에다 그냥 버리는 이런 천인공노할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엄마로 보이는 여성 성인하고 그 두 아이로 보이는 딸 둘이 셋이서 같이 강을 건너다가 결국에는 휩쓸려 가지고 익사하게 된, 근데 그 중에서 또 엄마하고 막내딸은 구했는데 중간에 9살짜리 아이는 그냥 강에 빠져 죽는 거를 구하지 못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지금 국경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공화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바는 예전에 트럼프가 세웠던 계획, 추진했던 그 계획 그대로 밀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을 텐데 왜 그걸 다 뒤집겠다라고 해놔서 이 국민들한테, 이 미주자들, 외국인들한테
일단 무조건 가가지고 발을 밟으면은 그럼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고 나중에는 시민권 받을 기회도 생긴다라는 그런 왜 헛된 꿈을 희망을 자꾸 심어줬느냐 하는 겁니다. 좀 저희가 좀 반성해야 되는 문제인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하루속히 대응을 좀 내놓기를 바라고요. 어제도 잠깐 보도를 해드렸었는데요.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 이야기를 지금 했습니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라는 것은 각 나라들이 서로 합의를 해서 각 나라의 법인세를 얼마 이하로는 낮추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이하로 낮추지 말자. 그 이상으로 하게끔 하자. 그래서 최저 법인세 이 세율을 정하자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일자리 계획, 아메리카 잡스 플랜을 실행을 시키기 위해서는 2조 2,500억 달러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2조 2,500억 달러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바로 법인세 인상이었죠. 21%인데 지금은 그걸 28%로 올리자라는 법인세 인상을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내놨는데 이 법인세를 인상을 해서 향후 15년 동안 이렇게 인상된 법인세를 걷어들여야 그래야 지금 바이든이 추진하려고 하는 인프라 계획에 쓰이는 돈들을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법인세를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반발이 나오는 것이 만약에 미국은 법인세를 올리는데 해외에서 법인세를 낮추는 지역, 그보다 미국보다 낮은 지역이 나오면 그럼 어느 사업자가 계속 미국에서 사업하겠느냐? 당연히 그 법인세 낮은 지역으로 회사를 옮기던 생산지를 옮기던 뭔가 사업을 옮기려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반발이 계속 나온 겁니다. 중국이 지금 25%이니까 중국보다 높은 세금을 내면서 미국에서 사업을 해야 될 이유를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인건비도 높고 세금도 높고 그런데 왜 미국에서 해야 되느냐. 유틸리티 모든 비용이 다 비싼데 중국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원래 35%였던 이 법인세를 21%로 딱 낮췄던 이것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었던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사실 지금에서야 이야기인데 이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낮췄던 거는 미국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법인세율을 낮추겠다라는 식으로 최저치로 낮추겠다라고 낮춘 게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법인세의 중간 평균치로 가자 해서 낮춘 것이 21%였습니다. 그걸 저희가 지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낮추자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전 세계의 평균치로 가자. 그럼 적어도 우리가 35%를 내는 불공정한 이런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일하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그것을 올리려고 하는데 올리려고 하니까 반발이 있으니 이제는 국제사회에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니들도 이제 얼마 이하로는 내리지 않겠다고 다 약속해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G20 회의에서 이야기가 언급이 됐고 지금 당장 EU를 이끌고 있는 몇몇 국가에서 환영한다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왜냐? 지금 환영한다라고 답변한 프랑스라든가 독일 같은 경우는 이미 세금이 엄청나게 높은 곳들입니다. 거의 뭐 35, 40% 가까이 되는 그런 회사, 그런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최저 정해? 좋아. 왜 해? 무슨 얘기냐면 최저 이 세율을 정해 놓으면은 적어도 법인세가 낮기 때문에 그 나라로 옮겨가겠다라는 이야기는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높은 법인세를 받고 있던 나라들은 그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라고 다 찬성하는 겁니다. 지금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법인세율이 높은데 이 나라들이 사실 전부 다 이미 사회주의 국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다. 사회주의 국가라고 부르는 나라들은 이런 식으로 지금 세금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주의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why not? 세금 올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계속 세금 올리고 심지어 모든 국가들과 다 단합을 해서 세금을 어느 수준 이하로 세금이 떨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국가 단위에서 단합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진짜 전 세계의 좌경화를 불러오게 하는 것이다. 근데 지금 미국이 그걸 앞장서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자고. IMF도 지금 거들고 나섰습니다. IMF에서도 글로벌 최저 법인세 예전부터 자기네들이 주장해왔던 것인데 잘 됐다. 지금 계속하자. 이거 좀 부추기고. 이렇게 해야 조세 피난처로 도망을 가려고 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세금을 탈피해가지고 어떻게든 꼼수를 부리려고 하는 기업들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이 IMF 측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최저 세율을 만들어 놓고 나면 조세 탈피를 줄일 수가 있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각 나라에는 세수가 늘어나는 그런 반사이익이 있을 수 있다. 물론 기대입니다만은 그런 반사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EU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 그랬기 뭐 많아봐야 뭐 30개도 안 되는 것이고, 지금 OECD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도 많아봐야 50개가 안 되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나라들 엄청나게 많죠. 개발도상 국가들, 그리고 공산 국가들, 이른바 제3세계 국가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 굉장히 많습니다. 새로운 세금 도피처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꿍짝꿍짝 해서 뭐 최저 세율 법인세 만든다고 해봤자, 그런다고 해봤자 이 조세 도피처를 막는 효과는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런 거를 해야 되느냐? 말도 안 되는, 지금 미국 하나만 지금 가지고 사회화하는 것도, 지금 사회주의화하는 것도 저희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예 지금 전 세계 정부가 다 손잡고서는 전 세계를 좌경화하자라는 이런 글로벌리스트들의 이런 끔찍한 발상이 지금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되면은 EU가 처음에 시작됐던 것과 비슷한 형태로 전 세계 경제권을 묶는, 전 세계 경제를 통제하는 그런 뭔가가 좀 나올 수도 있는 이런 길로 이제 가는 것이죠, 이제 상황이. 사실은 그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계속해서 1984라는 소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암울한 미래가 우리한테 놓이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인간들은 그렇게 해서 통제한다고 통제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거를 알아야죠. 인간은 처음부터 자유라는 것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라는 것은 신이 허락한 것입니다. 신이.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신이 허락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거스르면 인간들은 견뎌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를 알아야죠. 하여튼 뭐 경제 얘기 좀 잠깐 봤습니다만, 잠시 뒤에 다시 총기 얘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법원에서 지금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총기를 어떻게든 규제하기 위한 그런 행정 조치들을 지금 발표를 하고 압박을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이 수정헌법 제2조와 관련된 소송들을 한번 들여다보겠다라는 움직임이 있어서 지금 주목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이그제미너에서 내놓은 소식인데요.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소송이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은리권총을 소지하는 면허증의 합법성을 살펴보는 소송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총을 가지고 다니는, 이제 총을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속에다가 넣어서 가지고 다니는 것이 과연 합법적이냐, 헌법에 합헌하느냐 아니냐, 위헌적인 것이냐. 왜냐하면 이 정당 방위를 위해서 집안에다가 총기를 두는 것은 괜찮다라는 판결이 연방 대법원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나온 것인데, 수정헌법 제2조에 이것은 맞다, 합헌이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왔죠. 그래서 집안에다가 총기를 보관해 두는 것은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총을 들고 다니는 것도 그러면은 나를 정당 방위할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하고 다니는 것이니까, 집안에다가 강도가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총을 두는 것이나, 아니면 내가 혹시 험한 일을 당할까 봐 내가 이동 중에 총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이제 소송이 하나 나와 있는 것이죠. 뉴욕에서 지금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심리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심리가 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많이 모아지고 있고, 어떤 결론이 나올지 저희도 좀 기대를 가지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송은 흉악범들, 이제 흉악범들이 과연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이제 잡혀 들어가서 형을 다 지내고 풀려난 사람들이, 전과자들이죠. 전과자들에게도 과연 이 총기를 주어야 하느냐? 이 부분이 지금 하나의 이슈가 돼 있는데, 지금 두 번째 소송은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이 흉악범들한테는 지금 총을 못 주게, 안 팔게 돼 있기 때문에 신원조회를 하면 기록이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을 못 팔게 돼 있는데,
그것을 속이려고 일부러 우편 사기를 쳐서 우편 사기를 쳐가지고 신원조회를 비껴가려고 했다가 들통이 나는 바람에 잡혔던 사람이 위스콘신주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랬는데 이때 사건을, 이거 2019년 얘기입니다. 재작년 이야기죠. 그때 그 사건을 담당했던 연방항소법원의 판사가 누구였냐면 바로 에이미 베럿 판사였습니다. 에이미 코니 베럿, 지금 대법관이죠. 그러니까 이 베럿 판사가 당시에 항소법원 판사 시절에 뭐라고 판결을 내렸냐 하면, 그가 위험한 범주에 속하거나 위험을 나타내는 개인적인 표시를 지니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면, 그런 증거가 없다면 총기 소지 자격을 영구히 박탈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2조에 위배된다라고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본인이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현재 지금 위험한 상태로 분류가 되어있지 않다고 하면, 그리고 이 사람이 개별적으로 어떤 위험한 사람이다라는 표식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런 상태에서는 그 사람한테 총을 팔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게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는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판결이 나오게 될지. 지금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총기를 규제하려고 하고, 연방 대법원에서는 수정헌법 제2조의 정신을 또 지켜야 하는 것이 사실 대법원의 임무 아닙니까? 헌법 정신을 지켜야 하는 것이니까. 헌법 정신을 지키려면은 결국은 총기 소지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롭게 결정해 주는 것이 옳은 것이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를 한 게 바로 대법원 개혁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라라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겁니다. 이거 순전히 지금 연방 대법원한테 협박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테네시주에서는 어제 총기 소지법, 그러니까 무면허 총기 소지법이라고 그래서 면허가 없어도 따로 라이센스 받지 않아도 총기를 구입하거나 가지고 다닐 수 있다라는 그런 법안이 입법이 됐습니다. 주지사가 서명을 해서 입법을 했는데, 마치 이제 요 제목만 딱 놓고 이야기하면은 그러면 무법천지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법안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총기를 소지한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경범죄, 예전에는 무면허로 총기 가지고 다니면 경범죄에 해당했었는데 그거는 면해주지만, 이제 무면허로도 총기 가지고 다닐 수 있게 해주었지만,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훨씬 더 높이는 쪽으로, 그러니까 총기와 관련해서 자유롭게 풀어주는 반면에 범죄와 관련해서는 아예 형량을 훨씬 더 올리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처벌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 총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자는 가석방하지 않는다라는 항목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강화하는 겁니다. 총 가지고 사고 치면 너희들은 이제 끝이다,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법안에 뭐가 있냐면, 중범죄자와 가정폭력범, 총기 면허를 받지 못하게 이미 금지된 사람, 혹은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스토커들, 그리고 최근 음주나 마약을 한 상태로 운전을 했던 DUI 범법자들, 그리고 법원에 의해서 정신병원에 가가지고 정신감정 받아라라는 판결을 받은 이런 사람들은 총기 소지 혜택을 주지 않는다. 아주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헌법 제2조를 지키면서도 불법적인 것은 막으려고 하는 아주 상식적인 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그런데 지금 테네시주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 이렇게 무면허 총기 휴대법을 가지고 있는 주가 19개 주가 있고요. 그리고 각 주가 가지고 있는 법안들이 무작정 다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막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불법적인 요소 혹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처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무조건 지금 총기 소지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런데 얼마나 무지하냐면,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 총기 규제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말했던 것 있죠. 이 총기 전시회 가면, 건쇼에 가면은 그러면은 신원조회 없이도 총 살 수 있다. 여러분들 몰랐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거 팩트 체크해서 거짓말이다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폴리티팩트 같은 경우도 여기 좌파 팩트 체크하는 데인데, 폴리티팩트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 주장 대부분 다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말도 안,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본인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전 국민 앞에서 거짓말로 떠들어대면서 총기 규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 참 대통령식이나 돼가지고 계속 이러면 안 되는데 참 염려됩니다.
미국 시애틀 지역의 에드먼드 칼리지는 우수한 교육 수준과 높은 대학 편입률을 자랑합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이제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입학 신청, 수업 및 학위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120개 이상의 다양한 전공과 집중 영어 프로그램이 있는 에드먼드 칼리지는 여러분의 학위 취득을 도와드립니다. 에드먼드 칼리지의 입학 신청은 연중 내내 열려 있습니다. 지금 웹사이트에서 2021년도 수업을 신청하세요. 예, 플로리다주의 릭 스캇 연방 상원의원이 아주 쓴소리를 한번 내놨습니다. 뭐냐면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은 불법 이민자들한테, 불법 체류자들한테 15,600달러를 일시불로 주는 그런 뉴욕주가 지금 그런 계획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미쳤냐?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뉴욕주의 주의회는 작년에, 그러니까 2020년도에 팬데믹 때문에 직장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연방 실업급여, 추가 연방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건데, 작년에 받지 못한 걸 지금 소급해가지고 다 주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6개월 못했다 그러면 6개월치 매주 300불씩 6개월을 받으면 얼마일까 계산해가지고 그만큼 주겠다는 겁니다. 그 1년 내내 만약에 실직 상태였다,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그게 15,600불이 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21억 달러를 조달하겠다. 그런데 그 21억 달러가 어디에서 나오는 돈이냐 따져봤더니 결국은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이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통과시켰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이 사람들을 구조하겠다라고 구조 계획안으로 발표했던 그 예산에서 이걸 쓰겠다. 도대체 어디서 그 예산이 나왔냐? 주 및 지방 정부를 지원하는 예산에서 뉴욕주가 그걸 가져다 쓰겠다라는 겁니다. 주하고 지방정부에 3,600억 달러라는 걸 지원을 한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작년부터 이 부분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거죠. 9천억 달러 통과될 때도 그렇고 그 전부터 민주당 쪽에서는 주정부 그다음에 지방정부 쪽에다가 뭐 9,050억 달러인가요? 그거 써야 된다. 지금 세금이 거치질 않아가지고 어려워하고 있는 주정부와 지방정부한테 돈 줘야 된다 해가지고 민주당 쪽에서 계속 주장을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경제학자들이 계산을 해봐도 그거 필요 없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야 2,500억 정도까지만 하자, 뭐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다. 계속 그렇게 반발을 해왔던 것인데, 결국에는 그게 민주당 쪽에서 줄여서 요번에 3,600억이 그게 배정이 됐단 말입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니까 이걸 아주 강행시켜서 통과시켜버렸죠. 그랬더니 결국에는 그 안에서 돈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불체자들한테 돈을 주는 것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결정을 한 것입니다. 뭐 불체자들도 물론 먹고 살아야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과연 이 합법적으로 여기서 체류하고 있고 납세를 하고 있는 납세자들의 세금이 이런 불체자들한테 가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는 불만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이런 식으로 불체자들한테도 주는 이런 지원금이, 현금 지원금이 미국 내에서 뉴욕이 지금 제일 크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좀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7,500만 달러의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1인당 500불씩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뭐 그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이 주는 거죠, 뉴욕주에서는. 왜 그래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 그런 정책을 펼치는 사람들한테 돈을 퍼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저는 문제가 좀 너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아침에 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엘리자베스 2세의 부군인 필립 공이 향년 99세로 사망했다, 별세했다. 이 소식이 이제 아침에 지금 전해왔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성명을 냈고 바이든 대통령도 성명을 냈습니다. 근데 이 둘의 성명이 길이도 다를 뿐더러 내용도 좀 달라서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낸 성명은 세계는 영국과 영연방의 고귀한 영혼과 자랑스러운 정신을 구현한 필립 공의 죽음을 애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영국의 품위와 우아함을 정의했다, 필립 공이. 그리고 그는 영국의 조용한 내성, 엄중한 강인함, 굽히지 않은 청렴함을 의인화했다. 그걸 직접 보여줬다라는 이제 성명을 내놓은 것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성명은 그의 수십 년 동안의 헌신적인 공공 서비스의 영향은 그가 후원자로서 그가 옹호하는 환경적 노력,
그가 지원한 국군 구성원, 그가 영감을 준 젊은이들, 그리고 그 이상의 가치 있는 원인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위로한다는 건지 어쩐 건지. 트럼프 대통령이 또 성명을 내놨는데요. 이번에는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의 상원의원을 지지한다. 완전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라는 성명을 내놨고요. 마르코 의원은 수정헌법 제2조 군대, 재향군인들 그리고 잊혀진 모든 미국의 남녀들을 지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짜 러시아 사기에 대한 상원정보위원회를 주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게 루비오 의원이 했던 활동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면서 플로리다의 위대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 전 국민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루비오 의원 강력히 지지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성명 발표가 지금 더 많아지고 있는데 뭐 모든 주에 대해서 거의 다 할 것 같습니다. 계속 지켜보고 또 소식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립 아담스라고 이제 NFL 프로축구 선수였는데 미식축구 선수였는데 그런데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있던 그 레슬리라는 의사분과 아내분 그리고 그 손주 둘 그리고 그 집에서 일하던 사람까지 5명을 총으로 쏴서 죽이는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그 사건의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은 저희가 이 방송을 내보낼 때 존 조앤님이 마약일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스포츠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면 보통 그 부상에서부터 치유를 받기 위해서 진통제로 마약성 진통제들을 이제 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 정확하게 그런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이 사망한 레슬리 의사의 친한 친구였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래프 노먼이라는 연방 하원 의원이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실제로 레슬리 박사가 아담스의 치료를 좀 맡았었는데 이 마약 처방을 안 해주고 약 주는 것을 중단했었다. 그게 아무래도 이 사건의 원인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실제로 이런 일들이 좀 자주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좀 조심해야 되겠고요. 저희로서는 상당히 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말이 좀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은 좀 다행스럽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인종차별 범죄라기보다는 그냥 개인적인 원한을 이겨내지 못한 개인적인 문제인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나마 좀 다행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것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이 나라에서 지금 마약을 어떻게 해서든 문제를 잡아야 됩니다. 지금 사실 마리화나 같은 경우에 많은 지역에서 의료용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혹은 뭐 레크리에이션용, 그러니까 기호 식품으로도 담배처럼 마리화나를 얼마든지 구입해서 지금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연방정부에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걸 미국 전체가 다 마리화나를 사용할 수 있게끔 바꾸려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의료 용도로 사용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진통제 효과 때문에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나 이것을 과연 다 인정을 해주게 되면 그것이 결국에는 전 국민들이 마약을 오용하게 하는 그런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하는 출구를 열어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마약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했던 시절에는 마약과의 전쟁 선포하고 오피오이드 오남용 막기 위한 각종 단속들을 철저하게 벌였었는데 지금 이제 이 현 정부에서는 그런 노력들이 좀 보이지 않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 좀 방송 외에 별다른 개인적인 좀 자랑을 좀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한국에 한국 디지털 컨버전스 협회라는 협회가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주로 인터넷 방송 콘텐츠를 개발하는 그리고 인터넷 방송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업자들이 모여 있는 협회인데 이 협회에서 저한테 감사패를 하나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영광스럽게도 감사패를 하나 받게 돼서 자랑 좀 하려고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이 협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한국인터넷방송협회로 처음에 출범이 됐었는데 20주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20주년이 지나서 그 20주년 기념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저한테 이 감사패를 보내왔는데
처음 그 협회를 처음 만들었던 일을 했던 것이 이제 감사패를 보내준 계기가 됐고요. 초대 회장을 제가 지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 요즘 인터넷 방송 환경을 보면은 2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뭐 엄청나게 발전한 모습들을 저희가 보고 있어서 상당히 좀 흐뭇한 마음이 있기는 합니다.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지금 인터넷 방송을 새롭게 보고 있고 많은 분들이 또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계신데 계속해서 이 좋은 미디어로 자리가 잡힐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저 자신부터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